사망이라뇨? 우리 아들이 민우가 죽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민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텔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면 중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요. 이런 경우 돌연사라고 부르는데 젊은 분들에게도 간혹 발생합니다. 돌연사요? 그게 무슨, 우리 아들은 건강했어요. 조금 말랐을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민우가 모텔에 있었던 거야? 어제 회사에서 야근을 했대요. 끝나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오기 힘들다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오겠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모텔에 전화했더니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사람이 안 일어난다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설명을 듣는 동안 오향숙 여사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혼자 낯선 모텔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둘러싸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오향숙 여사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자라났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겐 언제나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꿈은 섬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김도현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로 시작됐지만 점차 둘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같이 밥 먹을래요? 바다 보이는 식당에 맛있는 데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의 수줍은 제안을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정이 들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꼭 이 섬 떠날 거라고 맨날 큰소리 쳤는데 결국 여기 남게 됐네. 오향숙 여사님은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도현은 태생부터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도 이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자라게 하고 싶어. 그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더 이상 도시로 나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고 곧 민우와 민지 두 아이를 낳으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애들도 좋아하고. 그녀는 점차 섬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배웅하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도시에 대한 동경은 잊혀지진 않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이 그녀의 가정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째 되던 해, 오향숙 여사님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고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저녁 전에 돌아올게. 애들 잘 봐. 아침 일찍 낚시 장비를 챙겨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의 말에 의하면 낚시 중이던 배가 갑자기 뒤집혔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술에 취해 있던 김도현만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수색했지만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그녀 앞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겨우 5살, 민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오향숙 여사님에게는 특별한 기술도 직장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돌아와서 그녀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오향숙 여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모, 이 생선 좀 더 깨끗하게 손질해줘요. 손님들이 까다로워서요. 매일 같은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고 그것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괜찮은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의 남동생 재혁과 그의 아내 미영은 이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2 아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새 식구는 작은 집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화장실 사용을 놓고 벌어지는 작은 마찰들,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마다 던져지는 미영의 날카로운 시선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딸과 손주들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느 저녁 재혁이 조심스럽게 오향숙 여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미영이 그녀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할 말 있어? 오향숙 여사님은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집안 형편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 엄마 아빠 수입도 한정되어 있고.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영이가 또 임신했구나? 오향숙 여사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재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영이가 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리잖아. 임신 3개월쯤 됐지?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새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향숙 여사님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었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떠나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 말 안 해도 다 이해해. 곧 정리할게. 그날 밤 오향숙 여사님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의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집에 새 가구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미영의 셋째까지 태어나면 더욱 비좁아질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자? 잠에서 깬 민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민우랑 민지랑 어디로 가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집은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집 있다던데. 5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독립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나가려고요. 동생이랑 미영이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폐 끼치기 싫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거야? 계획이라도 있는 거니? 도시로 갈 거예요. 거기 일자리도 많고 애들 교육도 더 좋을 거예요. 사실 그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좁은 섬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모한 짓이야. 도시에서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남의 집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짐을 꾸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벌의 옷과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미영은 마지막까지 미안한 기색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지만 떠나는 순간에는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애들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간식 좀 챙겼어요. 오향숙 여사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를 내쫓는데 일조했지만 마지막 순간의 작은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우의 작은 손을 잡고 민지를 등에 업은 채 그녀는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잡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꼭 연락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네, 엄마, 아빠도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까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오향숙 여사님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도시행 버스에 오르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가는 거야. 민우야,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오향숙 여사님은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현실은 오향숙 여사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관에서 지냈지만 돈이 빠르게 바닥나자 그녀는 월세가 싼 지하방을 구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우는 습기 차고 좁은 방을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응. 잠시만 여기서 지내다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더 좋은 집 구해줄게. 오향숙 여사님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찾은 식당에서 그녀는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지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몇만 원. 그나마도 아이들 먹이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마트에서 과자를 가리키는 민우에게
그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돈이 없어. 집에 라면 있으니까 그거 끓여줄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식당 일이 없는 날에는 건물 청소를 하거나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갈라졌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냈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꾸중에도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맹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며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위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오향숙 여사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우 이제 학생이네.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보다 더 좋은 삶 살자. 응. 나 공부 잘해서 의사 될 거야. 그럼 엄마 아프면 내가 고쳐줄게. 그녀는 아들의 순진한 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학한 지 불과 한 달,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민우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트럭 운전자가 인도까지 차를 몰고 올라와 민우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양숙 씨 되십니까? 여기 중앙병원인데요. 개개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우리 애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의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오향숙 여사님은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민우 지켜줘. 내가 못 지켜준다면 누가 지켜줘? 우리 아들 살려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수술실 앞을 지키던 그녀에게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의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서 평생 절뚝거리며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오향숙 여사님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던 그녀에게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살아있어. 정말 감사해요. 사고 이후 오향숙 여사님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병원비를 갚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날,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난 이제 괜찮아. 조금 다리가 아프지만 학교도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의 강인함에 그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향숙 여사님은 민우를 더 특별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아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녀는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고 이후 오향숙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민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싹 텄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녀는 집에서만큼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지보다 민우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특별히 샀어. 나도 먹고 싶어요. 엄마. 민지의 작은 목소리에 오향숙 여사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갈비는 대부분 민우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이거 먹어. 이것도 맛있어. 더 값싼 반찬을 내밀며 그녀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친 민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도시락을 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의 도시락에는 항상 소시지나 달걀 프라이, 때로는 작은 돈가스까지 넣어주었지만 민지의 도시락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학교에서 반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라도 맛있는 도시락을 싸보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민우야, 너 대학 어디 지원할 거야? 공대 생각 중이에요. 기계공학 쪽으로요. 오향숙 여사님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앞으로 민우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학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녀는 밤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차를 청소하는 일까지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지고 건강은 나빠졌지만 민우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우는 지방의 작은 국립대학 공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우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대학 생활도 민우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 캠퍼스의 언덕과 계단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우 학생, 자네는 참 성실하군. 졸업 후 계획은 있나? 교수의 질문에 민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김 교수는 졸업 즈음 민우에게 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중소기업인데 지금 R&D 인력을 찾고 있어. 관심 있나? 김 교수의 추천으로 민우는 작은 제조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취업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향숙 여사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우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민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성격과 꼼꼼함은 제품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고 불평 없이 맡은 일을 해내는 모습은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민우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직장 생활은 민우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오향숙 여사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 특히 그의 결혼 문제가 그녀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가 취업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아들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것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결혼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또래들이 하나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민우에게서는 연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죽고 나면 누가 우리 민우 돌봐주지?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우의 장애가
결혼의 장애물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아들을 외롭게 만들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주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우야, 너 혹시 만나는 여자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냥 내가 벌써 30 가까이 됐잖아. 엄마가 너무 늙어서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민우는 밥상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어요? 다리도 이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향숙 여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민우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었는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부족해? 성실하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겠어? 오향숙 여사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우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 여자들은 다 멀쩡한 남자 원하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향숙 여사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민우의 혼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인의 조카딸을 소개해 보기도 하고 이웃의 딸을 만나게 해보기도 했지만 만남은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국제 결혼도 많이 하잖아.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 아가씨들은 어때? 정말 착하고 현모양처 같은 아가씨들 많다던데.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나 억지로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사실 민우는 말을 멈추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정말? 누구? 어디서 만났어? 직장 동료야? 오향숙 여사님은 너무 놀라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용실 디자이너예요. 머리 자르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벌써 몇 달째 만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얼른 데려와 봐.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가 봐야지. 오향숙 여사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은 좀 서로 알아가는 중이라서요. 나중에 좀 더 깊어지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우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가족은 어떻게 돼?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리고 가족 상황은 아직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오향숙 여사님은 민우가 알려주는 정보를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우야, 그 아가씨가 너 다리 문제 알아?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있네. 오향숙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은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아가씨가 진심일까? 우리 민우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을 때 민우는 드디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수진이 데려올게요. 너무 부담스럽게 대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니까.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 무서운 시어머니라도 되겠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그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조림도 만들고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민우 여자친구 온대 저녁에 같이. 오빠 여자친구 온대. 오빠 여자친구요? 진짜요? 어떤 사람인지 저도 궁금했어요. 성인이 된 민지는 이미 독립해 살고 있었지만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소식에 기꺼이 시간을 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오향숙 여사님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산뜻했습니다. 길지 않은 단발머리와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 건데 어머니도 좋아하실까 해서 더. 오향숙 여사님은 그녀의 배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처음의 어색함도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식사 중 오향숙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사실 제 가족 상황은 좀 복잡해요.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오향숙 여사님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의 따뜻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구나. 그랬구나. 앞으로 우리가 수진 씨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에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모습을 보며 오향숙 여사님은 이 둘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진은 종종 오향숙 여사님의 집을 방문했고 둘 사이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민우가 없을 때도 이수진은 찾아와 반찬을 만들거나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오향숙 여사님의 마음도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민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 어머니. 어머니 허락만 있으시면. 그날 밤 오향숙 여사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대할 만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이수진을 처음 소개한 이후 오향숙 여사님은 예비 며느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그녀에게 더 깊은 탐색을 요구했습니다. 민우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향숙 여사님은 이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우리 둘이서 차 한잔 하면 어떨까? 네, 저랑요.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어머니?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자니 이수진이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살짝 긴장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버스가 일찍 와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으렴. 카페에서 차를 주문한 후 오향숙 여사님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엄마로서
우리 민우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자고 했어. 이수진은 조금 긴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민우 씨에 대해 진지해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오향숙 여사님은 이수진의 솔직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의 가족, 민우와 만난 과정,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꼼꼼히 물었습니다. 정말 부모님과는 연락이 안 되는 거니? 네, 아버지는 재혼하시고 새 가정을 꾸리셨어요. 어머니도 다른 분과 사시는데 두 분 다 저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 때 간혹 문자만 주고받는 정도예요. 이수진의 눈에 살짝 물기가 돌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오히려 그런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오향숙 여사님은 이수진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따뜻함을 잃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 다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오향숙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민우 씨가 자신을 낮추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는 민우 씨의 마음을 사랑해요. 그의 성실함, 따뜻함,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향숙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고맙다. 우리 민우가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카페를 나와 동네를 산책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미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민우를 만나 사랑하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는데 점점 민우 씨의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어요. 다른 남자들과 달리 허세나 과시가 없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오향숙 여사님은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에 대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이수진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질 무렵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려고 해요. 두 분 다 화려한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리고 돈도 아껴서 나중에 집 마련하는 데 쓰고 싶고요. 오향숙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보는 것은 그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렴. 결혼식이 뭐 그리 중요하니? 둘이 평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오향숙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민우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향숙 여사님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이 이수진과의 대화로 많이 해소된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이수진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날 밤 오향숙 여사님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앞날에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와 수진의 혼인신고일은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과 민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구청에 가서 신고를 마친 후 동네 갈비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비싼 예물도 없었지만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맛있는 갈비찜 시켰으니까 실컷 먹어. 이게 우리 식구의 결혼 축하 식사야. 오향숙 여사님은 기쁜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결혼식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수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한 거야.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미리 계약해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협소하고 습기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좀 좁지?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미안해. 민우는 집으로 들어서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예쁘게 꾸밀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이수진의 말대로 그녀는 작은 집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알뜰하게 모아둔 돈으로 작은 화분들을 사들이고 직접 커튼을 만들고 벽에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단조로운 공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이수진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들의 작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수진은 시어머니 오향숙 여사님을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전화를 드렸고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이번엔 총각김치하고 장조림이에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이수진은 전날부터 오향숙 여사님의 집에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귀찮아할 법도 한데 이수진은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어머니, 이 떡국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민우 씨가 어머니 떡국 정말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사실 별거 없어. 그냥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 우려내고 여기에 소고기 볶은 거 넣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정은 깊어갔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점점 이수진을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민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이수진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오향숙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진짜야? 우리 민우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이제 10주 정도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게 정상이래요.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몸 조심해야 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수진의 임신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우는 예비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고 오향숙 여사님은 손주를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민우야, 아기가 태어나면 저기 작은 방에 놓을 아기 침대 사야 할 것 같아. 그래, 여보. 내가 월급 모아둔 거 있으니까 좋은 거 사자. 임신 중인 이수진은 건강을 위해 미용실 일을 잠시 쉬었습니다. 가게 수입이 줄었지만 민우는 더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수진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완전 민우 닮았네. 오향숙 여사님은 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의 탄생은 그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녀 생각이 났고 자투리 시간마다 아기 옷을 떠버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혼자 아기 보기가 좀 버거웠거든요. 뭘, 내 손녀인데 너는 몸조리 잘하고 아기는 내가 볼게. 출산 후 이수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오향숙 여사님은 거의 매일 민훈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서연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식구의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들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이런 아들 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남편도 보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이가 태어난 후 민우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그래. 이거 잘 마무리되면 승진도 기대할 수 있어. 민우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에도 휴식 대신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민우야, 좀 쉬엄쉬엄해. 이러다 몸 망가져. 오향숙 여사님이 걱정하자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전 괜찮아요. 지금 서연이가 자라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좋은 것도 먹이고 나중엔 학원도 보내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내가 아프면 다 소용없어. 민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어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향숙 여사님은 오랜만에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민우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헬쑥하게 변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괜찮아요.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오향숙 여사님의 눈에는 아들의 상태가 결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이전보다 5kg 이상 체중이 줄어 있었고 항상 활기찼던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우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 있니? 수진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든 오향숙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걱정이에요. 요즘 민우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오면 말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자다가 식은땀 흘리고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증상까지 있었어? 병원은 가봤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세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수진의 말에 오향숙 여사님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직접 민우의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오향숙 여사님이 회사에서 나오는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뭐 이상해?
가까운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향숙 여사님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고 계속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뭐 힘든 일 있니? 회사에서 문제라도 생겼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최근에 업무가 바빠져서 새 프로젝트 맡았거든요. 책임감도 크고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요. 정말 그것뿐이야? 수진이가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은땀 흘린다던데.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 내내 오향숙 여사님은 아들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지만 민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향숙 여사님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민우 만나봤는데 상태가 영 안 좋더라. 너무 말랐고 표정도 어둡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요즘 너무 걱정이에요, 어머니. 얼마 전엔 회사 동료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민우 씨가 회의 중에 갑자기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토했다고. 건강검진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미루기만 해요. 너라도 강하게 나가봐. 이대로 두면 정말 큰 병 생길 수 있어. 그날 이후에도 민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가끔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 가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괜찮다니까. 그냥 일이 좀 바쁜 거라고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애원해도 민우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가족과 거리를 두는 듯 했고 심지어 어린 서연이가 아빠에게 안기려 해도 무표정하게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아들의 변화가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 탓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심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저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오향숙 여사님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오향숙 여사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수진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울음으로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식이 없대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오향숙 여사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어느 병원? 지금 당장 갈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아파 보이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갑자기 꿈이길, 악몽이길 바라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수진은 오열하고 있었고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족되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망이라뇨? 우리 아들이 민우가 죽었다고요? 오향숙 여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아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민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의 다급한 질문에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텔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면 중 심정지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요. 이런 경우 돌연사라고 부르는데 젊은 분들에게도 간혹 발생합니다. 돌연사요? 그게 무슨, 우리 아들은 건강했어요. 조금 말랐을 뿐이지. 오향숙 여사님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민우가 모텔에 있었던 거야? 이수진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야근을 했대요. 끝나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오기 힘들다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고 오겠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모텔에 전화했더니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사람이 안 일어난다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설명을 듣는 동안 오향숙 여사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혼자 낯선 모텔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 휴대폰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모텔에서도 못 찾았대요. 주머니에도 없었고. 오향숙 여사님은 갑자기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믿기지 않는데 휴대폰까지 사라졌다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민우 시신 좀 볼 수 있을까요? 의사의 안내로 그녀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차가운 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을 젖히자 그 아래에는 분명 그녀의 아들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기 없는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정말 돌연사인 걸까? 왜 하필 모텔에서? 휴대폰은 왜 사라진 거지? 특히 휴대폰 문제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휴대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거기에는 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도 많았고 가족 사진도 가득했습니다. 그런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이 선생님, 제 아들 시신을 부검할 수 있을까요? 오향숙 여사님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의심 사항이 없다면 보통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부검 과정이 고인에게 추가적인 훼손을 가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의사가 대답하려는 순간 이수진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민우 씨가 이미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편하게 보내드려요. 뭐하러 또 시신을 훼손하려고 그러세요. 이수진의 강한 반대에 오향숙 여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신을 더 훼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확실히 알고 싶어. 우리 민우가 정말 자연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머니, 제발요. 민우 씨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보내드려요. 이수진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오향숙 여사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부검을 요청하겠어. 우리 민우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그녀는 경찰에도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 돌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의 행방은 더욱 의문스러웠습니다. 경사님, 제 아들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 아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부검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의사의 말처럼 아들의 시신이 더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억울하게 눈 감지 않게 해줄게. 그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부검 요청 후 오향숙 여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차가운 해부대 위에 놓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우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부검은 대학병원 법의학과에서 진행되었고 그녀는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족분,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학 교수가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법의학 교수는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특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성분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초기 검사 결과로는 농약 계열의 독성 물질로 추정됩니다. 독성 물질이요? 그게 무슨 농약이라니. 오향숙 여사님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농약이라니, 모텔에 어떻게 농약이? 자살 아니면 설마. 자살 가능성은 어떤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물질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종류입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과 투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독극물이라. 이것은 단순한 돌연사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에도 이 결과를 알려주셨나요? 네,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실을 나온 오향숙 여사님은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이수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이수진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비상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집에 있니? 집 안은 깜깜했고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불을 켜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랍이 모두 열려 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서둘러 짐을 챙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오향숙 여사님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서연이의 장난감과 옷가지들, 이수진의 화장품과 의류,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집을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비웠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검 결과를 알고 도망친 걸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사실조차 모를 텐데. 집 안을 더 샅샅이 뒤지던 중 오향숙 여사님은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깨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파손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이어서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큰일 났어. 내 오빠 휴대폰을 찾았는데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아. 이수진이랑 서연이도 집을 비웠어.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마 혼자 있지 말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오향숙 여사님은 휴대폰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가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가까운 휴대폰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이 휴대폰 데이터 복구 가능할까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서요. 수리기사는 망가진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박살났지만 메모리 칩은 살아있는 것 같네요. 데이터 복구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급해서요. 빨라야 이틀, 늦어도 3일 안에는 복구해 드릴게요. 하지만 오향숙 여사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긴급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발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돈은 얼마든지 더 낼게요. 기사의 노력으로 다음 날 아침 휴대폰 데이터의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먼저 복원되었고 오향숙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민우와 이수진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그 남자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건 실수였어. 다시는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거짓말 그만해. 너희 둘이 모텔 출입한 거 다 알아.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 문자들을 읽어내려가며 오향숙 여사님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수진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였다니.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우의 메모장에는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수진 도박 빚이라는 제목 아래 수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도박을 했다고? 이렇게 큰 빚을? 오향숙 여사님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수진의 도박 빚, 불륜 관계, 그리고 민우의 수상한 죽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당장 경찰에 알려야 해요. 오빠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왜 우리 민우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수진이가 부검을 그렇게 반대했는지. 오향숙 여사님은 복구된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 증거를 보고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수진 씨와 그 남자를 전국에 수배하겠습니다. 아마도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있으니 출입국 관리소에도 통보하겠습니다. 이제 오향숙 여사님에게는 범인을 찾아 아들의 원수를 갚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의 수배가 내려진 지 이틀째, 오향숙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목숨을 잃었다니.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녀의 후회와 자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맞니? 어디 있어? 오향숙 여사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 무서워요. 엄마랑 이상한 아저씨랑 같이 있는데. 서연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주변에 뭐가 보여? 큰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버스가 있어요. 혹시 터미널이니? 고속버스 타는 곳? 네, 엄마가 자는 동안 엄마 핸드폰으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오향숙 여사님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녀의 안전만이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이 도망치다 서연이를 버리면 어쩌지? 혹시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터미널에 도착하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첫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드코트 쪽에 이수진과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이가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즉시 경찰에게 위치를 알렸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경찰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오향숙 여사님의 목소리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이수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수진과 남자가 오향숙 여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남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이리 보내. 오향숙 여사님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는 제 딸이니까. 그래, 내 딸이지. 하지만 우리 민우 독살한 살인범의 딸이 아니야. 그 말에 이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남자는 슬그머니 일어서더니 출구 쪽을 살폈습니다. 살인범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부검 결과 나왔어.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휴대폰도 찾아서 복구했고. 이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더 강하게 붙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가자. 엄마랑 어서 가자. 싫어. 할머니랑 갈래. 서연이가 울며 반항했지만 이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이 다가가 서연이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내 딸 데려가지 마. 살인자. 우리 민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사람이야? 짐승이야? 오향숙 여사님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서연이를 놓치지 않으려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오향숙 여사님을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봐! 늙은이! 비켜! 우리 빨리 가야 해! 남자의 거친 행동에 오향숙 여사님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이수진과 남자는 서연이를 끌고 서둘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났지만 그들을 쫓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터미널 출구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이수진과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수진과 남자는 놀라 멈춰섰고 곧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달려와 오향숙 여사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오향숙 여사님은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과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오향숙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오향숙 여사님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이수진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 민우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불법으로 구입한 농약 성분이었고 이수진과 그 남자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민우 명의로 가입된 고액의 생명보험 증서도 찾아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수진이 민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민우의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두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민우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이수진과 그 남자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재판장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아들에 대한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편히 쉬렴. 내 원수는 갚았다. 서연이는 그 모든 사건을 겪으며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 덕분에 시간이 지나며 많은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오향숙 여사님은 손녀에게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다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서연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가끔 서연이가 물을 때면 오향숙 여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멀리 갔어. 서연아,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서연이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오향숙 여사님은 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지도 자주 찾아와 조카를 돌봐주었고 가족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도연아, 민우야, 너희가 못다한 사랑 내가 서연이에게 다 줄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오향숙 여사님은 남편과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서연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